서울에 신사가 많기는 많았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 신사, 조선 신사 하면은 남산 위에 있었는 조선 신궁을 떠올릴 텐데요. 실질적으로 일본인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남산에서 시작돼서 일본인들의 집주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제 분포를 하게 됐죠. 대표적인 곳은 남산이 일본인의 대표적인 집주지였으니까 남산 일대에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이 용산구입니다. 용산구 안에서도 이제 두 개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원효로 일대, 그러니까 숙명여대 뒤쪽에서 시작해서 청파동 뒤쪽으로 나가는 지역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도 일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촌동 일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일본인들이 세운 신사가 특히 20년대에서 30년대로 넘어가면서 급격히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한강을 넘어서기 시작하죠. 한강을 넘어서서 대표적인 신사라고 한다면 한강신사라고 해서 지금의 이제 동작동에 있었던 그런 신사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즉 일본인들의 집주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신사도 늘어갔다. 남산신궁 이외에도 29개나 되는 신사가 경성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경성에 신사가 들어서게 된 시점은 1890년대, 그러니까 대한제국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집터를 잡게 된 곳이 지금의 그 한국의 집이 있는 자리죠. 거기에 이제 헌병대 사령부가 들어서게 되고, 그 뒤편에 지금의 서울 유스 호스텔이 있는 자리, 그 일대에 이제 집터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산 일대에 집터를 잡게 되니까 남산 근처부터 신사가 들어서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일상의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즉 고향과 가장 비슷한 형태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신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경성신사라든가 노기신사라든가 하는, 즉 민간의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진 신사가 시작이 되고요. 이런 것이 1925년을 전후로 해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25년 하면 크게 세 가지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조선신궁이 만들어진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조선총독부 건물이 경복궁 한복판에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이 들어서게 되죠. 그 이전까지는 지금의 구 서울예전 자리, 지금 드라마 센터,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가 있는 자리에 목조 건물로 조선총독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925년에 경복궁 안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그러한 총독부 건물로 들어서게 되고, 남산 꼭대기에는 조선 신궁이 들어서게 되죠. 그리고 그 중간에 지금 서울시청, 그 서울시 도서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 구 건물이죠. 경성부청이 들어서게 되면서 남산 위에는 종교기관이, 그리고 그 북판에는 경성을 관할하는 경성부청이, 그리고 경복궁 안에는 이 한반도 전체를 식민지로서 관할하는 조선총독부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925년부터는 기존의 민간 신앙이었던 신사가 이제 신궁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이제 국가 권력기관과 아주 밀접하게 결탁하게 되는 그런 변화를 보이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925년은 경성의 일본인들, 그리고 경성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해였다고 생각을 해요. 아울러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은 1919년 3.1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서 1919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인 것처럼 1925년은 일본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해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것이 지닌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것이죠.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면서 경성에 살게 된 일본인들 같은 경우 굉장히 불안했죠.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인 사회에서 두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하나는 대한제국기부터 이 경성에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경성을 침략한 침략자이다 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 1920년대 초중반이 되면은 태어날 때부터 경성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니까 원래부터 내 고향은 경성이다라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많아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1세대와 2세대 사이에 어떤 문화 차이를 최대한 간극을 줄여보자라고 했던 것이 어떤 신사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사를 통해서 관혼상제, 즉 장례를 빼, 장례는 주로 불교를 담당하는 절에서 했으니까요. 그것을 뺀 나머지 일상적인 의례가 전부 신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920년대 전반까지는 그래도 일본 본토와 비슷한 생활 양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사가 그런 기능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1925년에 조선 신궁이 들어서게 된 이후부터 보자면 1936년도, 6년도, 7년도부터 이제 중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신사에서의 역할도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일상의 심리적인 안정, 일상적인 의례, 자신의 생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었던 것이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일종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 종교기관이 국가 권력과 결탁하게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변화가 1936년 7년 사이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신사들의 이름이 호국신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전쟁에서 이제 숨진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신사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조선인들도 일본인들의 어떤 전쟁에 동원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신사에서 자신의 전쟁에서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이러한 안녕을 비는 그런 풍속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1936년도에 총독부의 법규에 의해서 이제 신사 규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936년 이후에는 일본인뿐만이 아니라 한국인들, 조선인들도 포섭하는 국가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신사 정책이 본격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신사가 갖는 의미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역사죠. 그러한 역사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화할 것인가, 객관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한 가지 어떤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유럽의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 간의 어떤 갈등을 상징하는 장소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익히 접해온 곳으로는 그 이스탄불에 있는 아야소피아라고 하는 종교기관.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비잔틴 양식이었죠. 어떤 카톨릭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종교 시설물로 시작이 됐죠. 성당이지만. 근데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들어왔을 때는 이게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나중에 그것을 박물관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 아야소피아 안에 있는 벽화를 칼로 긁어내면 옛날 비잔틴 제국의 성화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마리아와 예수가 등장하지요. 근데 이 회벽 그 위에 회벽을 칠했기 때문에 회칠을 했기 때문에 이 회칠 위에는 또 오스만 투르크의 이슬람의 정교한 모자이크 문양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입장에서는 그것을 회칠을 벗겨내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여러 가지 논쟁이 남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일부는 복원을 하고 일부는 그대로 남겨둠으로 인해서 마리아와 예수와 알라신과 무함마드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문명사의 충돌이 그렇게 어떤 경관, 시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조선신사, 조선신궁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어떤 역사를 공간, 시간을 결합한 시공간으로서 이해한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면 우리나라에 그런 신사가 있었다는 게 기분 나쁘다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다채로운 역사를 접근해 볼 수 있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를 추가하자면 그 지배자, 정복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어떤 경관의 변화를 통해서 압도적인 힘을 각인시키는 거죠. 식민지민들에게. 일종의 그 경관의 스펙타클 효과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남산 맨 위에 상징적인 조선 신궁이 있었다는 것, 바로 그 제국의 스펙타클 효과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설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